선셋파크 14번째입니다. 앨런 브라이스. 앨런은 집 현관 앞에 서서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바깥 공기는 따뜻할 정도였다. 12월 초 날씨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따뜻해서 다른 계절이나 다른 위도의 날씨, 열대를 떠올리게 하는 습하고 훈훈한 그런 날씨였다. 길 건너편을 보니 안개가 너무 짙어서 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아침이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구름이 온통 땅까지 내려와서 온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다니.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녀는 그저 이상한 거라고 결론 지었다. 어쨌거나 7시가 거의 다 된 이른 일요일 아침이었다. 앨리스와 빙은 2층의 자기들 방 침대에서 아직도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볕이 들자마자 일어났다. 오늘처럼 흐리고 안개가 잔뜩 낀 아침에는 별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6시간을 꼬박 자본 것이 언제적인지 심란한 꿈에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문득 눈을 뜨지 않고 6시간을 내리잡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수면 장애가 나쁜 신호이고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닥치리라는 어김없는 경고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말해도 다시 약을 복용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 약을 먹는 것은 죽음을 1회분씩 삼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단 그런 짓을 시작하면 하루하루는 망각과 혼돈의 멍한 식이요법으로 바뀌고 항상 머릿속이 목화솜과 구겨진 종이 뭉치로 꽉 짠 듯한 기분이 들게 된다. 앨런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삶을 정지시켜버릴 생각은 없었다. 자신의 감각이 깨어있기를,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사라져버리지 않는 상념들을 생각하기를, 과거 살아있다고 느꼈던 식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기를 바랐다. 아직은 무너져서는 안 되었다. 앨런은 더는 자신이 굴복하도록 허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버티려고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또다시 내면에서의 압박은 점점 커져갔다. 해묵은 공포가 쿡쿡 찔러오는 통증, 목구멍이 콱 막힌 듯한 느낌, 혈관을 타고 너무 빠른 속도로 휘몰아치는 피, 죄어오는 심장과 미칠 듯한 고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버넌 박사가 언젠가 그녀에게 설명했듯이 대상 없는 두려움이었다. 아니다. 이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여기로 온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앨런은 파크 슬로프의 프레지던트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떠나온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함께 위험을 겪어오면서 대담해졌다고 느꼈다. 빈과 앨리스는 그녀에게 참 잘해주었다. 너그럽게 자신을 감싸주며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덜 외롭다고는 해도 실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사정이 더 악화되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혼자 살 때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고투는 자신의 고투일 뿐이고 자기의 실패는 자기만의 실패였다. 자신의 작고 고독한 공간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을 겪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 옆에 있으면 둔한 게으름뱅이, 가망 없는 무용지물 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다. 앨리스는 곧 박사가 될 것이고 어딘가 학교에 자리를 얻을 것이며 제이크는 작은 잡지에 단편을 계속 발표하고 있었다. 빙은 자기 밴드와 웃기지만 지하 사업장이 있고 안 봐도 절대 아쉽지 않을 입정 사나운 밀리조차도 댄서로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자기로 말하자면 어디에서도 더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어린 개가 늙은 개가 되고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도 자기만은 그대로다.
화가로서 앨런의 작업은 벽에 부딪혔고 대부분의 시간은 새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빈 아파트를 보여주는 일로 보냈다. 그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이었고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겨운데 섹스 문제까지 있었다. 위층의 얇은 벽을 타고 들려오는 섹스를 하는 소리에 두 커플이 있는 집에 자기만 유일한 싱글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다.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어 본 지가 벌써 한참 되었다. 최근에 따져보니 1년 반이었다. 엘라는 신체 접촉에 너무 굶주린 나머지 이제는 다른 것은 생각하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매일 밤 침대에서 자위를 했지만 자위는 욱신거리는 치통을 없애려고 아스피린을 먹는 것처럼 일시적인 위안을 줄 뿐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얼마나 더 오래 키스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빙은 혼자다. 그건 사실이다. 그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아챌 수 있었지만 빙과 함께 있는 자기 모습이 상상이 안 되었다. 그의 널찍한 털투성이 등판을 팔로 감싸 안는다던가 덤불 같은 짙은 턱수염을 헤치고 그의 입술을 찾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밀리가 떠나간 후 몇 번이나 그와 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아침 식탁에서 빙을 보면 역시 새삼 턱도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 했다. 생각하다 보면 점점 심란해졌고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서 벌이는 작은 게임들은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푸가로 변해갔다.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짧은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때가 있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앨리스를 유혹하고 부동산 회사 금고에서 돈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떠오르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른 것들은 좀 더 계속 생각났고 오래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외출하기도 겁이 났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의 옷을 잽싸고 거칠게 벗긴 뒤 벗은 몸을 자세히 뜯어보았기 때문이다. 이 낯선 타인들은 더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육체, 뼈와 근육과 내부 장기를 감싼 살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이 자리 잡은 거리인 7번 대로를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 수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의 표본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눈앞에 밀어닥쳤다. 엘라는 뚱뚱한 여자들의 감당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유방, 어린 소년들의 작은 페니스, 13살짜리 아이들한테서 거뭇거뭇 솟아나기 시작하는 치모,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는 어머니들의 분홍빛 질, 늙은 남자들의 항문, 어린 소녀들의 털이 나지 않은 음부, 풍만한 허벅지, 가느다란 허벅지, 떨리는 거대한 엉덩이, 가슴털, 움푹 들어간 배꼽, 함몰 유두, 맹장 수술과 제왕절개 흉터가 있는 배, 열린 항문에서 삐져나오는 똥, 약간 발기한 긴 페니스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보았다. 엘라는 이런 이미지에 역겨움을 느꼈고 자기 마음이 이러한 추한 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끔찍했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도저히 물리칠 힘이 없었다. 때로는 자기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는 행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늙었건 젊었건 아름답건 추하건 그들의 입에 자기 혀를 넣고 벗은 몸을 온통 혀로 핥고 축축한 질에 혀를 밀어넣고 굵어지고 딱딱해진 페니스를 자기 입에 넣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똑같은 열정으로 자신을 내바쳐 차별 없이 민주적인 사랑의 난장판을 벌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상을 멈출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런 상상을 하고 나면 비참하고 녹초가 된 기분이 들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자기 머릿속에 심어놓은 양 그런 난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아무리 억누르려고 애써 보아도 절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일시적인 우회, 정신적인 발작,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분유, 견고한 실체들로 이루어진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의 욕망의 탈주를 단 한 번, 정말 딱 한 번 허용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는 오래갔다. 벤저민 세뮤얼스의 발라드는 2000년 여름, 정확히 말하자면 8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그 후로 그녀의 삶의 3분의 1 가까이를 살았다는 뜻이다. 그 음악은 아직도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고 마음속에서 언제나 그 노래가 들려왔다. 오늘 안개 낀 일요일 아침 현관에 서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때 앨런은 20살이었고 스미스 대학교에서 2학년을 막 마쳤을 때였다. 앨리스는 레이크 오카노모악 인근 여름 캠프에서 수석 카운슬러로 일하기 위해 위스콘신으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앨런도 그런 일이라면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앨런은 대답했다. 아니, 여름 캠프에는 관심 없어. 앨런은 11살 때 갔던 캠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결국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세미얼스 교수와 그의 부인이 2달 반 동안 남부 버몬트에 집을 한 채 빌렸는데 세 아이들 각각 5살, 7살, 여자아이와 16살 남자아이인 베아, 코라, 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남자아이는 다 큰 아이니 돌봐줄 필요는 없었지만 그 해에 학교 공부를 엉망으로 해서 여러 과목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앨런이 영어와 미국사, 대수학 과외를 해주기로 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는 잔뜩 골이 나 있었다. 제일 좋아하는 노샘프턴의 축구 캠프에도 가지 못하고 거의 석 달을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부모와 노이 동생들과 함께 끔찍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앨런은 아름다웠다. 그 여름보다 더 아름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의 뼈만 앙상한 몰골이 아니라 더 곡선미가 있고 부드러웠다. 16살짜리 소년이 민소매 탱크톱에 검은 스판덱스 반바지를 입은 매혹적인 누나한테 수업을 받게 되었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둘째 주에 접어들 무렵 둘은 친구가 되었다. 셋째 주부터는 본체에서 50m 정도 떨어진 작은 별채인 정자에서 그녀가 브래틀버러에 쇼핑하러 나갔다가 LA 비디오 가게에 골라온 영화들을 보면서 저녁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냈다. 그 시간이면 누이 동생들과 부모님은 항상 잠들어 있었다. 세뮤얼스 교수 부부는 둘 다 그해 여름에 책을 쓰느라고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9시 반에서 10시면 불을 끄는 엄격한 스케줄을 지켰다. 그녀와 아들이 정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세뮤얼스 교수의 예술사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냥하고 믿음직한 소녀 앨런 브라이스였다. 그들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 벤과 섹스를 할 생각은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고 축구선수답게 강인하고 늘씬한 몸매를 보면 종종 흥분되긴 했지만 그는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 아무리 그의 매력을 알아보았다 해도 그와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묵게 된 2달 반 중 한 달이 지나 청개구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진동하던 어느 무더운 7월 저녁, 소년이 처음으로 행동을 취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작은 소파 양쪽 끝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나방들이 창문 방충망에 와서 부딪혔고 평소처럼 밤 공기에서는 소나무와 젖은 흙냄새가 났다. 평소처럼 멍청한 코미디나 서부곡을 틀어놓고 있었다. 앨런은 서서히 졸음이 밀려와 머리를 뒤로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10초였던가 20초였던가. 다시 눈을 뜨기도 전에 세뮤얼스가 그녀가 앉은 쪽으로 움직여와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를 밀쳐내든가 고개를 돌리던가 벌떡 일어나 나가버려야 했지만 앨런은 그중 어떤 행동도 미처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그가 계속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고 앉아있던 소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들키지 않았다. 1달 반 동안 작은 섹스 행각을 계속하다가 여름이 끝나버렸다.
벤과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의 육체와는 사랑에 빠졌다. 8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묘하리만치 부드럽던 그의 피부, 자신을 감싸 안던 긴 팔의 느낌, 달콤한 입술, 그의 맛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여름이 지난 후에도 노샘프턴에서 벤을 계속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해에 그가 받은 형편없는 성적에 걱정이 된 부모가 그를 뉴햄프셔의 기숙학교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그는 갑자기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엘라는 예상외로 그가 무척 그리웠다. 그러나 그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생각해보기도 전에 또 다른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생리가 늦어진 것이다. 엘리아는 앨리스에게 그 얘기를 했고 친구는 제일 가까운 약국으로 당장 그녀를 끌고 가서 가정용 임신 테스트 키트를 샀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다시 말해서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였다. 엘러는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아주 조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선가 실수를 한 것이 분명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말하라고 다그치고 또 다그쳐도 앨리스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이제 겨우 16살 소년인 아이 아빠 본인한테조차 말할 수가 없었다. 그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추악한 일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인데 이 소식으로 그에게 벌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녀는 앨리스에게도 벤에게도 자기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말할 수가 없었다. 임신한 여자, 자기 안에 자라나는 아기를 가진 천치 같은 대학생 계집애였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알아서는 안 되었다.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죽고 싶었다. 앨런이 좀 더 용감했더라면 아기를 낳았을지도 몰랐다. 임신 기간 동안 엄청난 소란이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아기를 낳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의 입방아가 너무 무서웠고 가족을 볼 낯이 없는 데다가 단호하게 자기 고집대로 학교를 박차고 나가서 미혼모들의 대열에 합류할 용기도 없었다. 앨리스가 앨런을 병원으로 끌고 갔다. 신속하고 복잡할 것 없는 절차에 따라 광고에 나온 대로 의학적 견지에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냈지만 앨런에게는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가장 깊은 내면의 충동, 가장 깊은 신념을 거스른 자신이 미웠다. 나흘이 지난 후 그녀는 보드카 반병과 수면제 20알을 삼켰다. 앨리스는 주말 동안 자리를 배울 예정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바꾸어 오후 4시에 그들의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잠들어 있던 그녀의 룸메이트는 지금도 여전히 잠든 채로 있을 것이다. 앨런은 쿨리 디킨슨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했고 그것이 소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앨런 브라이스의 종말이었다. 앨런은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져 20일간을 거기에서 보낸 다음 뉴욕으로 되돌아와 어린 시절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매주 3번씩 버넌 박사를 만나고 집단 치료 시간에 나가고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알약들을 매일 먹으며 부모님 곁에서 길고도 끝없이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결국 앨런은 시각예술학교 대생반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듬해 회화반으로 옮겼다. 앨런은 다시 거의 세상으로 돌아왔다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도 이제 미래 비슷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다. 형부로부터 브루클린에 있는 부동산 회사의 일자리를 제안받고서 드디어 부모님의 아파트를 떠나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하는 일은 신경이 약한 그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앨런은 그 일자리를 받아들였다. 집을 나가야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이었다. 지금 그녀는 외투로 몸을 감싸고 집 앞 현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달 전 밀리의 말은 듣기 괴로웠지만 자신의 대생과 유화에 대한 잔인하고 멸시어린 비난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앨런은 자기가 솜씨가 없지는 않고 재능도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아이디어만을 좇느라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반면 그 아이디어가 그녀가 성취하려고 애써 온 것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앨런은 자신의 섬세한 붓터치가 모란디가 함께 한때 거했던 장엄하고 꾸밈없는 왕국으로 자신을 이끌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비록 볼 수 없어도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묘지가 서 있다는 것을 알듯이 인간의 존재를 우리 넘어 우리 주변 저기 어딘가에 있는 모든 것들로 미세하게 옮겨낸 사물들 사이의 공간에서 숨쉬는 성스러운 에터르와도 같은 것, 그 사물의 순수한 실제성을 그림으로 옮겨내어 그에 대한 무언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그러나 사물을 신뢰한 것이 오직 사물에만 신뢰를 보인 것이 잘못이었다. 그녀가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한 무수히 많은 건물들에 인적 없는 텅 빈 거리에 차고와 주유소와 공장에 다리와 고가도로에 어스름한 뉴욕의 빛 속에서 반짝이는 낡은 창고의 붉은 벽돌에 시간을 허비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은 소심한 회피였고 멋지지만 공허한 기교였다. 앨런이 늘 원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칠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녀에게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더는 무색물은 안 돼. 정물은 안 돼. 인간에게로 되돌아가서 더 대담하고 더 표현력 있게, 더 동적으로 더 거칠게, 필요하다면 그녀 안에 있는 가장 거친 생각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거칠게 붓을 올려야만 했다. 그녀는 앨리스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그다지 할 일이 많지 않은 조용한 일요일이니 앨리스가 논문 작업을 해야 한다 해도 지금부터 잠자기 전까지 1~2시간쯤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앨런은 집으로 되돌아가 자기 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다. 빈과 앨리스는 아직도 자고 있었기에 앨런은 그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여 외투와 그 밑에 입은 플란넬 라이트 가운을 벗었다. 그런 다음 낡은 청바지와 두꺼운 면 스웨터를 걸쳤다. 팬티나 브레이지어는 입지 않아서 부드러운 천 밑에 바로 맨살이었다. 그날 아침에는 되도록 활동하기 좋게 편안하게 입고 방해하는 것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앨런은 화첩과 파버카스텔 연필을 책상에서 꺼내고 침대 위에 앉아 화첩을 열어 텅 빈 첫 장을 펼쳐 놓았다. 오른손에 연필을 잡고 왼손에 허공에 쳐들어 45도 각도로 기울이고 얼굴에서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더 이상 자기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것은 외계인의 손이었다.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손, 아니 누군가에게도 속하지 않은 손. 가느다란 손가락과 둥그런 손톱, 큐티클 위에 반달 모양이 있고 왼쪽에 조그맣게 뼈가 튀어나온 얇은 손목, 상아빛의 손가락 관절과 마디, 혈관이를 덮은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 흰 피부, 심장이 고동치고 공기가 폐를 드나들 때마다 그녀의 몸 전체를 흐르는 붉은 피를 나르는 푸른 혈관들이 있는 어느 여자의 손이었다. 손가락, 손목, 장골, 지골, 피부. 앨런은 연필 끝을 텅 빈 종이 위에 누르고 손을 그리기 시작했다. 9시 반에 앨리스의 방문을 두드렸다. 부지런한 버그스트롬은 벌써 눈은 앞에 스크린에 고정하고 손가락으로는 노트북 컴퓨터의 자판이를 달리며 일하는 중이어서 앨런은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앨리스가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는 타자치던 것을 멈추고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로 친구를 돌아보았다. 아니, 그것은 따뜻한 미소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엄마 같은 미소였다. 앨런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지어주는 그런 미소는 아니겠지만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보여줄 그런 미소, 그저 맞아주는 의미가 아니라 축복, 은총을 내리는 것과 같은 미소였다. 앨런은 생각했다. 앨리스는 때가 되면 정말 멋진 엄마가 될 거야. 누구보다도 뛰어난 엄마. 그 두 단어를 나란히 놓으니 상상 속에서 앨리스가 수녀 원장으로 변하여 수녀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였다. 이렇게 순간 생각이 딴 데로 흐르는 바람에 생각의 갈피를 잃고 앨리스에게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지 미처 물어보기 전에 앨리스가 먼저 자기 질문을 꺼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본 적 있니? 보았다마다 그 영화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앨런이 대답했다. 그 영화 좋아하니? 아주 좋아해.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야. 왜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마음을 움직이는 데가 있어. 볼 때마다 매번 울어.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지는 않아? 물론 그렇기는 하지. 할리우드 영화가 다 그렇잖아. 할리우드 영화들은 다 좀 자기적이야. 그런 것 같지 않니? 좋은 지적이야. 하지만 이 영화는 대부분의 영화들보다는 조금 덜 자기적이다. 네 말은 그 뜻이지? 아버지가 아들이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장면 생각해봐. 전쟁에서 양손을 잃은 군인 헤럴드 러셀 말이구나. 그 청년은 혼자서는 갈거리를 떼어낼 수가 없어. 자기 파자마 단추를 잠글 수도 없고 담배를 끌 수도 없어. 그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해. 기억해보면 그 장면에서는 음악이 전혀 없었어. 거의 대화 한마디 없었어. 하지만 영화에서 최고의 장면이었어. 정말로 정직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야. 그 후로 모두들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데이나 앤드루스가 그 여자한테 말하잖아. 테레사 라이트 말이지. 그가 테레사 라이트한테 꽤나 고생스럽게 살게 될 거라고 하잖아.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지. 그리고 프레드릭 마치는 쉬지 않고 미친 듯이 퍼마시는 주당이라서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헤럴드 러셀은 어때? 결국 애인이랑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이 어떻겠어? 그는 단순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지만 자기 표현에 너무 서툴고 감정을 안으로 억누르기만 해. 아내를 그다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 네가 그 영화를 그렇게 잘하는지 미처 몰랐어. 우리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 할머니가 16살 때 전쟁이 터졌거든. 할머니는 항상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딱 내 영화라고 하셨지. 할머니랑 5번인가 6번쯤은 같이 보았을 거야. 그들은 잠시 그 영화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내 앨런은 자기가 처음에 찾아온 이유가 생각나 앨리스에게 부탁을 했다. 앨리스는 지금 바쁘기는 하지만 점심 먹고 나서 1시간쯤이야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째서 자기의 얼굴이 아니라 전신을 다 그리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옷으로 가려진 몸이 아니라 다 벗은 누드 스케치였다. 아마 미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러 장을 그릴 것이다. 점심 먹고 나서 위층의 앨런의 방으로 올라간 앨리스에게 앨런이 옷을 벗어달라고 부탁하자 둘 다 어색한 기분이 되었다. 앨리스는 한 번도 모델이 되어본 적이 없었고 누가 자기의 벗은 몸을 샅샅이 뜯어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와 앨런은 욕실을 드나들며 서로의 몸을 가끔씩 슬쩍 본 적은 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 그것도 하필이면 지금처럼 몸무게 때문에 비참한 기분일 때 자신을 훑어보는 시선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하는 고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앨런이 앨리스에게 아름답다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어도 다른 사람들의 몸을 보는 데 익숙한 화가들이 의뢰하는 소리로만 들렸다. 앨리스는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정말 미안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거절해야만 했다.
엘라는 앨리스가 자기를 위해 이렇게 간단한 일조차 해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크게 마음이 상했다. 사실 이것은 예술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자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거듭나려는 것이기도 했다. 앨리스가 상처를 줄 뜻은 없는 줄 잘 알지만 그래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앨리스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문을 닫고서 침대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선셋파크 14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